네, 이번 시간에는 운문의 변화 세 번째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강의 중에 또 기침을 좀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운문의 변화 세 번째 시간이고 그 교재에서는 29쪽. 그래서 여기 지금 교재 안에는 그 많은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서술된 그런 모양이고, 근데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금 더 풀어서 또 원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PPT 자료를 이용하거나 또 약간 판서를 곁들여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 뭐 그 메뉴의 자음동화, 자료면에서는 자음, 모음 뭐 이런 것들에서 자음과 관련된 영역, 또 모음과 관련돼서는 모음 동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밑에 모음 조화, 구개음악이 이어지고 또 음문의 강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된소리 듣기. 강화라고 하는 것은 좀 세게, 이렇게 발음한다. 그래서 그 다르게는 청각적 인상을 뚜렷이 하고자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상대방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죠. 그러다 보면은 뭐 제스처를 가미하기도 하고 표정을 좀 크게 내거나 이런 것으로 그 강조의 의도를 담아내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음운 현상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 이제 강화라는 그런 부분도 한 가지 항목으로 넣어두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본진도 들어가기 앞서서 뭐 부수 매 시간 조금씩 나눠서 보고 있었으니까 좀 몇 개 또 살펴보고 들어가기로 하죠. 호피무늬호라는 그런 부수, 호피무늬 뭐 이름도 길고 하니까 그냥 편하게 일상적으로 좀 친숙하게 호랑이 호 이렇게 해도 되고 범호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봤던 부수가 있어요. 점복. 그러면은 이 점복이라는 이 글자를 초점에 둘 때 다른 휙과 만나는 모습,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돼 있으면은 위상자와 비슷하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친숙한 글자 위상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글자 속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이 호피무늬 호에서도 여기를 떼고 요 윗부분을 위상자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예요? 위상이라는 이 글자는 부수에 들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자, 글자를 쪼갠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수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모양새 위주로 쪼갤 수 있도록, 그래야 한자 획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끊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에 전복자 부분을 떼고 여기는 집엄이라는 형태로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이 글자를 이해해 주면은 처음에 볼 때는 낯선 어려운 그런 부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복이라는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기슭엄, 여기 위에다 점을 찍었을 때는 집엄이 되죠. 그래서 이 벼랑의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쪼개서 이 글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병들어 기댈력, 역시 좀 부수 이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병력이라고 암기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병에 관련된 글자다. 그래서 실제 어떤 글자를 쓸 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뭐 이런 부수,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다가 한글로 그냥 이렇게 병이라고 써서, 그래서 이건 병이라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고 요 부수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 물론 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런 병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차원의 질환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의미는 항상 구체적인 사물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으로부터 이 글자의 쓰임새가 넓어지다 보면은 같은 구체적인 범위 안에서 좀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휘편 공부할 때는 일반화라고 하죠. 요 내용을 담아서 좀 더 넓은 내용, 예를 들어 분필이라고 하면 조금 더 넓게 뭐 교구 이렇게 넓게 묶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일반화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쪽으로 뜻이 넘어가죠.
그래서 추상화되는 그런 쓰임새도 고려해 놓도록 하면 글자를 또 단어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손 받들 공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양 위주로만 활용되는 이런 글자입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암기해도 되니까 일단 미뤄두고 요 글자가 들어가면은 질병, 병을 나타내는 뜻을 갖고 있다. 호피무늬호, 호랑이라는 뜻인데 이 글자는 파자에서 위상자가 아니라 이렇게 전복자와 집엄 이렇게 파자에서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포로로라는 글자 속에 여기 밑에 산해남자 남자가 호랑이에게 잡힌 이런 모양새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글자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요 가운데 부분 이것이 이제 병이라고 읽히는 그러니까 도금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자리 이 엄호 부분이 바로 뜻 역할 병들 병이란 글자였습니다. 뭐 이 글자는 글자 속에 놓이는 그런 쓰임새에서 여기 위에 임금 왕자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를 임금 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이 빠진 형태로 구술옥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두 손 받들 공이니까 두 손을 이렇게 받쳐들고 그 위에 구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술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가지고 노는 그걸 바로 일컬어서 희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롱하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옮겨 쓰면 돼요.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을 지니기 이전에 1차적인 그런 뜻이 그냥 희롱할롱이란 글자인데 이 글자의 쓰임이 가장 정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용이 여의주를 희롱한다. 이렇게 말할 때 희롱하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가지고 논다라는 뜻이죠.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점. 다음 가죽피 역시 파자를 잘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옆에 삐침을 떼어내고 열십자로 이해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다음 밑에 또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를지 그래서 위에 열십자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지나간다. 그게 바로 가르다라는 뜻이죠. 갈라내다. 그렇게 이해할 부분이고 여기 칠복에서 본래 칠복자의 모습이고 그것에 변형된 획의 모습이죠. 그때 포인트가 역시 전복자에 있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칠복자 본래 쓸 때는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해서 획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이 칠복자의 특징이고 뒤쳐져 옳지 이때는 획을 끊지 않고 꺾어서 그래서 언뜻 보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글자라는 점 아주 주의할 부분입니다. 비교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무늬문 모양 위주로 지금 부수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획이 좀 비슷해 보이는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늬문, 그다음 아비부, 그리고 점괘효. 요 위에 X자 형태로 쓰는 요 부분을 뭐 벨예라고 따로 이름 붙여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뭐 뜻 역할에서 크게 중요하게 쓰이는 정도는 아니니까 가볍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사방방 또 달리 모방이라 하죠. 그리고 말두 그리고 도끼근. 도끼근 같은 경우는 모양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부숫자를 따로 쓸 때는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그런데 글자 속에 들어가는 모습 중 주의할 것은 이렇게 해서 안으로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것도 안으로.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친숙한 글자 뭐 군사병 이런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윗부분 이게 바로 도끼근이다. 그러니까 도끼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것이 흙으로 이렇게 언덕진 땅 그리고 거기에 사람이 있고 위에 돌기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는 거죠. 흙더미 뒤에 숨어서 공격을 준비하는 이런 뜻으로 군사병이라는 글자를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끼근, 획이 이렇게 안으로 모여드는 형태로 쓰일 때 글자 속에 놓일 때의 모습은 그러한데 그러다 보면은 전혀 다른 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군사병자를 보더라도 그 속에 어떤 부수가 쓰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째로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암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매 글자마다 다 따로따로 암기한다는 것은 번잡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수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알아둔다면은 파자 해서 그 글자 전체 이미지를 온전히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쓰인 부수, 또 부수는 따로 암기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파악이 될 수 있죠. 그걸 매개로 해서 글자 전체를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한자는 여기까지만 또 끊어보고요. 다시 본신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문의 변화, 다시 두음법칙 따로 뗀 이유는 우문의 변화라는 본질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지 않다. 그것은 두 단어의 첫머리, 앞머리에 특정 우문을 꺼리는 회피현상이다라는 성질로서 우문이 변화하는 것, 자음모음이 변화하는 것,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 연음법칙은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앞말의 받침이 뒷글자의 초성자리로 옮겨져 위치는 달라졌지만 우문, 자음이나 모음 그 자체의 달라짐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연음법칙이라는 것도 넓게 이단원에 묶어서 다루지만 우문의 변화의 본질적 영역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구별해 두고요. 동화 살펴봐 왔고요. 축의학도 반복할 것입니다. 탈락, 첨가. 자, 국의음어 들어갑니다. 제목부터 국의음, 국의 입천장이죠. 입에 뚜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입천장. 그 입천장 소리,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읒, 치읓이고 지읒, 치읓. 지읒, 치읓은 앞에서 센 소리, 다른 글자에 비해서 좀 소리값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음절을 덩어리로 놓고 볼 때 자음의 센 소리, 그만큼 무게중심이 쏠리기 때문에 나머지 모음 부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약화된 상태에서 아, 야, 즉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런 것들의 구별이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런 것들은 외리어 표기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 연결지어서 이해해둘 일입니다. 자, 국유음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디귿이나 티읕이 이모음이거나 이건 뭐예요? 반모음 이. 그러니까 반모음 이라고 하는 건 야, 여, 요, 유 이중모음이죠. 그 이중모음 속에 들어있는 이모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라고 하는 모음은 그 속에 이모음과 아모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한 개라고 볼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아는 각각 2분의 1개, 2분의 1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의 상대는 이모음, 이것은 온전한 모음이다라고 해서 온모음 이 이렇게 구별해 주면 되겠고 한 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은 이중 모음이 한 개로서 그 속에 들어있는 부분의 재료죠. 그래서 이걸 반모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반모음 이. 그러니까 이모음 이걸 얘기한 거고요. 온모음으로서 이. 그리고 반모음 이는 야여 요유 네 개를 동시에 떠올려 주면 좋습니다. 자, 얘네들이 만나서 그 앞에서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국유음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는 반모음이가 야여, 요유 네 개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 꼭 챙겨둬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건 잔디, 이모음 앞에 디귿. 그런데 이것은 잔지라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뀔까? 자, 굳이 굿다와 이가 만나서 구디라고 하지 않고 구지라고 바뀌는 거죠. 두 단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제시를 해드린 것인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플러스. 그러니까 국유음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반모음 이모음 앞에서 변화되는 건 시각적으로 쉽게 파악되기 때문에 반모음 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야여 요유 앞에서도 변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플러스. 이 플러스가 뭐예요? 앞에 하나의 형태소 그리고 다른 형태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잔디에는 형태소가 한 덩어리예요. 단일 형태소 자체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국유음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 반모음 이인 경우와 플러스
형태소, 형태소의 결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유음악 단순한 거지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꼭 챙겨줘야 될 부분이었고요. 국유음악가 일어나지 않는 포인트가 뭐겠어요? 느티나무에서 느티 이 두 글자는 한 형태소라는 거죠. 한 형태소 자체 내에서는 느치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한 형태소 점검할 포인트가 되고요. 미닫이에 나타난 우문현상과 같은 질문 방법이 조금 달라져서 지시문에 쓰인 것도 우문 변화 현상으로 판단을 내리고 판단 내려서 제목을 적어주고 그에 입각해서 선택지를 고르는 이런 질문 형식입니다.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는 우문 변화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제시를 해봤는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모음과 모음이 만나고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충돌하는 경우, 그러면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소리값이 달라지게 된다. 또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음 충돌 회피, 자음 충돌 회피, 자 이와 같은 용어로 이해를 해주면 좋습니다. 모음과 모음이 만나서 충돌을 한다. 이건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글자의 경우에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음과 자음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간다라고 할 때 가다의 니은 받침 그리고 다음 글자 다의 디귿, 앞말의 받침 니은, 뒷말의 첫소리 디귿, 간다 이런 경우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져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발음하기가 불편해지거나 혀가 꼬일 것 같은 뭐 이런 그 글자들의 조합이 있는 거죠. 그럴 때에는 좀 더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는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음과 모음이 부드럽게 소리 나면 그 자체로 발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모음과 모음이 만났는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 충돌을 뭔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줘야겠다.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충돌한다면, 발음이 불편해진다면 그걸 피할 방법을 찾아보자. 그 첫 번째 방법이 축약. 바로 그 두 개를 짬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자음 축약을 예로 들었어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의 히읗이 만나면 거센 소리가 되죠. 바로 기역이 있는 같은 칸 안에 거센 소리 키읍, 디귿이 있는 그 칸 안에 거센 소리 티읕, 지읒은 치읓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또 모음 축약. 모음 축약은 뭐예요? 아, 어, 오, 우에 이 모음이 결합하는 방식이죠. 모음 축약을 같이 더 넣어주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건이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낙 떨어질 낙 그리고 아래 하 낙하. 그러면은 낙하고 다음 글자 하가 만나서 낙하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게 합쳐지면서 낙하 이렇게 거센 소리로 이렇게 축약이 되는 거죠. 근데 두 개가 불편한데 축약할 이 조건이 아니야. 어느 한쪽에 히읗을 만나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탈락.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탈락을 시키되 그 말 뜻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일 때. 탈락을 시켰더니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더라. 그럼 탈락시킬 수 없는 거죠.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음하겠어요? 그러니까 탈락을 시켜도 알 수 있는 정도 범위 내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어 두 개를 축약시키려고 했더니 음모음하고 이모음이 만날 수 있지만 어모음이 만나 한 글자를 이루는 것은 없죠. 이렇게 축약이 될 수 없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탈락을 시켜서 을을 탈락시키고, 그래서 스어가 써 이렇게 축약되어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규칙 활용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은 의와 어가 한 글자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탈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푸어는 사정이 달라요. 푸어는 이렇게 퍼, 우어가 한 글자를 이룰 수 있죠. 우어 이렇게.
한 글자를 잃을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를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잃을 수 있는데도 탈락을 시켰기 때문에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탈락이 이루어질까? 그것은 바로 초성의 피읍이라고 하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럼 어때요? 음상이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주는 어떤 느낌, 이런 부분이 강하죠. 그럼 자음과 모음 이 전체 한 음절을 놓고 볼 때 초성에도 이렇게 강한 이런 글자가 오고, 또 모음 자리에는 한 개의 모음이 쓰여서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결합이 되어서 아주 복잡하고 힘든 발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를 제거하는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가 탈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퍼라고 좀 더 쉽고 편하게 발음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두 개가 만나서 하나를 탈락시키려고 했더니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없더라. 그런 경우는 탈락을 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 중간에 매개음을 넣어서 완충제를 넣어서 좀 부드럽게 해소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축약될 만한 조건이 놓여 있어야 가능하겠죠. 근데 축약될 조건이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 방법을 생각하자.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 탈락을 시키려고 했더니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더라. 그러면 그 다음 매개음을 삽입, 끼워 넣어서 완충제를 넣어서 해결하자. 그래서 이따와 시가 만날 때 발음이 불편해지는 자음 충돌. 근데 그 중에 어느 하나의 히읗이 들어있는 형태가 아니니 축약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 됐고요. 그 다음 탈락처럼 그럼 여기 쌍시옷을 없앤다? 그럼 이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있다라는 이 의미가 파악되기 어렵습니다. 의미가 파악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탈락을 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 을을 넣어서 있으시다. 이렇게 매개음을 넣게 되는 것이다. 축약, 탈락, 매개음, 삽입입니다. 자, 모음 축약 앞에서 봤던 거니까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면 되겠고, 자음 축약 위에 뭐 그려놨던 것이니까, 자 문제로 가서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 발키리. 그럼 여기서 키읔으로 바뀐 부분에 주목해 보면은 기역과 히읗이 만난, 그래서 거센 소리로 되는 이 조건이 맞는가? 여기 점검 포인트가 되겠죠. 나탄 때 여기 티읕. 그럼 어떻게 된 것일까? 디귿이 있는 같은 칸 안에 거센 소리 티읕이니까 여기서 이것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었다가 그것이 히읗과 결합되면서 나탄, 티읕으로 간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 직행열차에서 키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뭐예요? 마나. 여기서는 탈락이죠. 탈락이 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니은 히읗에서 히읗을 뒤로 넘겨 발음하는 이런 형태로, 이거는 겹받침에서의 연음 법칙, 이걸 고려한 것인데 니은 히읗에서는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였죠. 표준발음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는 발음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 안에 발음교를 넣어서 질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표준발음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는 이런 형태로 출제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밑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에서 히읗 자리가 왜 키읔으로 변했을까 해서 앞말에 받친 기역과의 관계 이런 걸 따져보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훨씬 쉽고 그래서 정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배열 방식이 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표기 문제입니다. 표기 문제, 표기 자체. 자, 되어가 되로 가는 방법과 누이다가 뉘다. 여기서는 축약한 형태죠. 뜨이어가 뜨여, 쓰이어가 쓰이여. 자, 어떨까? 바로 네 번째. 쓰이어 같은 경우에 자, 뒤에서 또 반복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 것을 축약하면 어떻게 돼요? 이. 대신에 앞에가 축약이 됐으니까 뒤에 어는 어때요? 그대로 내려와야 되겠죠. 뒤를 축약하면은 앞에는
그대로 사용되고 두 글자가 축약이 돼서 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바로 얘를 앞으로도 짬뽕해서 뒤로 짬뽕해서 이를 양쪽에 써먹은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둘 중에 한 가지 방식. 쓰어가 되거나 쓰여가 되거나. 이게 둘 중에 한 가지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양쪽에 여기도 이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이가 들어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를 그 두 군데 중복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자, 탈락에 대해서 여기서 앞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옮겨본 것인데요. 공통된 특징 뭐가 있을까요? 바로 어는 어미예요. 그리고 앞에 쓰다, 푸다 실질 형태소죠. 그랬을 때 용언의 어간과 어미라고 본다면은 탈락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어미는 살아있고 어간에서 탈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탈락이 되는 것이지 어미, 문법적 요소가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 뭔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하면서 친구한테 야, 너 먼저 먹어 라고 할 때 너 먼저 먹어. 여기서 어는 어미예요. 어미가 결합됐기 때문에 한 문장을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집에 갈 때 너 먼저 가 라고 한다면은 용언의 어간 가에 어미 아 이렇게 돼야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줄여서 너 먼저 가 라고 씁니다. 이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너 먼저 가 라고 했지만 거기에 뭐예요? 아, 이 아는 어미의 아인 것이죠. 어간의 아가 탈락한 것이고, 그죠? 만약에 이게 탈락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용언의 어간만으로 문장을 마무리하는 위의 것으로 본다면 너 먼저 먹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우리가 너 먼저 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이다. 어간의 아가 탈락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다의 니은, 는, 리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표시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과거를 만날 때 안, 내가 안 사실 이때 니은은 살아있죠. 어미는 살아있죠. 리을이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는을 만나면 아는 이렇게 어미는 살아있고 어간에서 탈락한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방식의 연장선에서 미래형으로 볼 때 내가 알아야 할 사실, 내가 알 것, 내가 알 것 이라고 한다면 이때 알, 이때 리을이 뭐냐? 바로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간의 리을은 탈락하고 미래를 나타내주는 리을 살아있고 그래서 과거에 안 사실, 현재 아는 사실, 미래에 알아야 할 사실, 알 사실, 알 할 때 미래 이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어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탈락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표기 옳지 않은 것. 여기서는 발음 문제 그리고 표기 문제 이걸 선택지 같이 넣어서 짬뽕해서 이렇게 만든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맞춤법에서 더 보강을 해서 설명할 부분이에요. 표기 옳지 않은 것에서 이것도 서슴지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서슴 하다 해서 하가 들어가면서 그 하에 아만 줄고 히읗이 축약이 거센 소리로 축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 역시 맞춤법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3번의 가타부터 역시 뭐예요? 가하다, 부하다. 이 중간에 하가 아가 탈락하고 바로 다의 디귿, 하의 히읗 축약되면서 거센 소리로 타. 이때 유성음 아래, 무성음 아래라는 조건 이걸 놓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하도록에서 연구토록이라고 바뀐 것 생각건대. 자, 여기서는 두 개가 맞는데 모두 모음으로 끝난 유성으로 끝난 것 뒤에서 거센 소리로 취약되는 것이 맞다. 그 연장선에서 미음
유성음. 그렇기 때문에 이 2, 3번의 방식에 따라서 1번도 서슴, 치. 그런데 4번의 경우는 뭐야? 기역, 무성음이기 때문에 하가 전체가 탈락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 맞춤법 시간에 다시 다룰 것이니까 일단 맛보기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첨가. 뭔가 새로 넣는 것을 첨가라고 하는데 일단 관련된 건 모두 모아본 것이에요. 리을이 들어가는 것, 비읍이 들어가는 것, 히읗이 들어가는 것. 이때 들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이소리에서 다룰 니은음의 덧생김, 들릴에서 니은음의 덧생김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이 들어간 상태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첨가 현상이 1단계로 이루어졌다면 2단계로 그 들어간 니은이 앞말의 리을과 연결되면서 리을과 니은, 니은과 리을이 만나면 리을, 리을로 변하는 것. 바로 리을 유음이죠. 다음 체계표상 유음. 그 유음으로 변하는 유음화. 이렇게 두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설립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설립다 같은 경우에는 요 니은음이 들어가는 것을 사이소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사이소리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명사, 체언과 체언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설명하는 문법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이소리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일단 명사 플러스 명사의 조건에서만 사이소리를 인정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는 따로의 그냥 리을이 첨가된 것이다 라고 결과적인 현상을 놓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따로 분리해 둔 것이에요. 비읍 첨가, 대와 쌀이가 만나 뎁쌀이, 해와 쌀이 만나서 햅쌀 이렇게 이건 한 번씩만 봐두면 뭐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친숙하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니까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살코기. 자, 이것을 히읗 첨가라고 설명을 하는데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 철저하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체언, 용언. 용언에서는 어간이 있고 어미가 있죠. 이 어간의 어미가 만나는 이런 결합 방식을 어미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어미 활용. 그랬을 때 체언에서는 바로 이 앞에 실질 형태소인 체언 부분에 뒤에 문법 요소인 조사가 붙는. 근데 이 체언과 조사가 만나는 이 전체가 아니라 그러한 것 중 좀 특이하게 변하는 일부의 경우, 이것을 일컬어서 고경, 이 활용에 대응된 개념으로 고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흘려듣자고 했어요. 그것이 이제 고조문법에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고경어라고 해서 히읗 고경어, 기역 고경어 이렇게 따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학교문법에서 이런 걸 굳이 다룰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뒤에 무엇인가가 덧붙는다 라고 해서 그 뒤에 덧붙는 요것을 이름에 반영해서 기역 덧생김 체언, 히읗 덧생김 체언 이와 같이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뒤에 조사를 만날 때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의 경우만 나타나니까 그것을 따로 이름 붙이는 방법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 고조문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할 때도 있었는데 뭐 요즘에 이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죠. 그 부분에 관련되는 것이 바로 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 뒤에 히읗이 더 생기면서 그 더 생긴 히읗이 본래 있던 기역과 만나서 거센 소리인 키읔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살코기, 수탉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 경우다. 히읗이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다음,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뒤에서 다시 볼 내용이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맞춤법 등등에 연관되는 것이다 라는 점, 단절시켜서 학습을 끊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어가자라는 걸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를 보일 뿐입니다.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자, 사이소리 정리를 해봅시다. 제목 그대로 사이소리, 사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럼 분명 A와 B 뭔가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소리, 새로운 소리가 발생한다. 근데 그 새로운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에서 두 가지 형태로 소개한 거예요. 위에서는 된 소리가 되는 경우,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니은음이 더 생기는 경우, 니은음이 더 생기는 경우. 이 니은음이 더 생기는 경우는 니은이 하나만 더 생기는 경우도 있고 니은 두 가지가 더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니은 두 가지가 생기는 조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렇게 음절이 있고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라고 할 때 앞에 형태소는 받침 자리가 없고 뒤에 형태소는 초성 자리가 없고 이런 조건이라면 여기에도 니은, 여기에도 니은 이렇게 생길 수가 있죠. 바로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된 소리가 되는 경우, 니은이 더 생기는 경우 기본적으로 명사 플러스 명사에서 사이소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유성음과 무성음 예사소리라는 말은 바로 앞의 형태소는 끝나는 부분이고요. 끝나는 부분이 유성음 이어야 한다. 받침이 있다면 니은, 리을, 미음, 이응만 유성음에 해당되죠. 받침이 없다면 모음으로 끝난 상태니까 그 모음이 모두 유성음에 해당될 것이고요. 무성음 예사소리라는 것은 플러스 만나는 지점이니까 바로 뒤의 형태소의 맨 앞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 형태소에서는 맨 끝부분, 뒤 형태소는 맨 앞부분. 자, 그 만나는 지점이 이와 같을 때, 자, 예를 들겠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 초명사지요. 불명사 맞습니다. 1번 조건에 해당이 됐고요. 2번 유성음. 초에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모든 모음은 유성음입니다. 다음, 뒤에 시작되는 부분이 비읍, 무성음, 예사소리. 자, 이 1번, 2번 조건에 해당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뒷부분의 무성음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뿔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이 된 경우 1번, 2번, 3번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이소리라고 하고 네 번째, 그 사이소리를 표기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한자는 아니고 우리 고유의 경우에 숏을 넣어서 표기한다. 자, 대비해서 왼쪽으로 봅시다. 1번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이소리라 부를 수 없는 경우에요. 밥과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하지만 밥은 명사이지만 명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과 된 소리가 나도 된 소리 되기라는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는 것이지 사이소리라 부를 수 없다. 먹고 용언의 어간이고 엄입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소리라 부를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1번으로 통과했어요. 앞 명사, 길 명사. 그죠? 근데 1번은 통과했는데 1번의 조건에 해당되는데 2번에 와서 유성음, 앞 끝나는 부분의 피읍, 바로 이 유성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길하고 된 소리가 나지만 이것은 사이소리라 할 수 없다. 1번의 조건, 2번의 조건 적용해서 판단하도록 합니다. 다음 여기는 1번, 2번 조건에 해당이 됐는데 세 번째, 된 소리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에요. 밤, 명사, 송이, 명사. 밤, 앞 형태에서 끝나는 부분의 미음, 유성음에 해당이 됩니다. 송이, 시옷. 된 소리가 될 수 있는 예사소리 시옷이에요. 쌍시옷 될 수 있는 예사소리 시옷이에요. 1번, 2번 조건 모두 해당이 됐죠. 근데 정작 3번, 밤, 송이 이렇게 발음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뽕이라고 발음하지 않습니다. 밤, 송이, 나무봉. 그러면 1번, 2번 다 해당됐는데 정작 세 번째 발음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소리, 수의적 현상인 것이에요. 단어마다 사정이 다른, 그러니까 사이소리로 발음되는 경우를 따로 챙겨서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의문현상에서 맨 마지막에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수의적 현상이니까. 또 암기할 게 많으니까.
자, 같은 방식으로 사이소리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명사, 명사 같고요. 유성음과 유성. 이 뒷부분이 달라요. 여기서는 앞에는 유성음으로 끝났고 뒤는 무성음 예사소리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무성음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데, 이 무성음 예사소리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면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세요. 된소리가 될 수 있는 예사소리, 쌍기역 될 수 있는 기역, 쌍디귿 될 수 있는 디귿, 얘네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된소리 될 수 있는 예사소리, 무성음 예사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사이소리 2번에는 뒤도 유성음이에요. 그럼 뒤가 유성음이니까 발음은 된소리가 될 수 없죠. 유성음인 글자, 모음이 뭐 쌍모음으로 바뀌나요? 아니면 자음이 오는 경우라면 니은, 리을, 미음 이런 글자들이 해당이 되는데, 니은, 리을, 미음이 쌍니은, 쌍리을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양쪽에다 무성음인 경우는 중간에 니은이 더 생기는 방식으로 발음이 된다. 자, 오른쪽에 해당되는 예를 보겠습니다. 배, 명사, 머리, 명사. 1번 조건 확인했고요. 배,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유성음 확인했고, 머리, 미음, 유성음이죠. 그래서 1, 2번 다 해당됐어. 세 번째, 뱃머리, 뱃머리. 니은음이 끼어들었어요. 니은음, 니은도 생김. 바로 이것이 사이소리다. 그래서 네 번째, 표기를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는 시옷을 붙였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옷을 붙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죠. 여기서는 시옷 왜 붙였어요? 바로 이 된소리로 난 것 때문에 시옷을 붙인 거예요. 여기서는 뭐 때문에? 니은 때문에 시옷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옷은 바로 사이소리가 난다는 시각적 기호일 뿐이지 소리값을 반영하는 게 아니죠. 된소리를 반영했거나 니은을 반영한 게 아니죠. 자, 그 차이를 잘 챙겨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소리 부호 숏, 그래서 이거는 자음의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사이소리의 기본 원리예요. 자, 비교 대상 해님, 해명사, 님. 이거는 접사이지 명사가 아니다. 뒤에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이소리가 아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음할 때 니은음을 넣어서 햇님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또 표기할 때 시옷을 넣어서 표기하지도 않는다. 해님. 수나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 밑에 세 번째 조건 1, 2번에 해당이 돼도 세 번째 니은음의 덧생김이라는 발음이 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된소리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도 된소리가 난 경우의 단어가 있지만 된소리로 나지 않는 경우의 단어가 있죠. 수의적 현상이니까. 그런 것처럼 머리말, 인사말. 니은을 넣는다면 머린말, 니은을 넣어서 인산말. 얼뜻 들어보면 그렇게 발음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이 되면 마킹해서 암기할 단어로 표시해야 됩니다. 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암기할, 주의할 단어로 마킹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일단 미뤄두고 나중에 공부할 것으로 표시가 됐으면 넘어가는 거지, 표시가 된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암기하거나 연습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왜? 전체의 흐름을 깨뜨리니까. 전체 흐름과 전체 체계를 잡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그 단어 하나 챙기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건 항상 학습이 된 그 페이지 귀퉁이에 적어두든 내 암기장에 적어두든 마킹을 하든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뒷장 넘겨가며 전체 흐름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나중에 짜투리 암기 항목 이런 거 정리할 시간을 따로 둬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점 유념토록 해두시고요. 자, 연습 가봅니다. 자, 그래서 둘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사이소리 1. 된소리가 되어서 시옷을 표기한 사례. 니은음이 더 생기면서 시옷을 표기한 사례. 사이소리 1, 사이소리 2입니다. 그래서 사이소리 부호 시옷은 된소리나 니은, 이것의 소리값과 무관하다. 단지 형태소 사이에서 새로운 소리 발생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 따라서 부호 시옷은 부호일 뿐 자음이 아니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 마련해 본 것입니다. 다음 고전 문법에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9급보다는 뭐 7급 이렇게 좀 어려운 영역에서는 아직 좀 쓸모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9급 정도에서는 거의 지금 다뤄지지 않는 그런 영역인데 한번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고유어에서는 고주문법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유성음과 유성음이 만나는 조건에서는 요 삼각형 모양 반치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치음이 바로 부호로 사용됩니다. 유성음과 무성음이 만났을 때 시옷을 넣어서 표기를 했었어요. 한자인 경우에는 유성과 유성음이 만날 때 반치음을 쓰고 유성과 무성음이 만나는 조건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앞말에 끝난 글자가 이음이면 그 다음 순서의 글자 기역. 이음 다음에 왜 기역이냐라고 하는 건 이제 고주문법 시간에 다뤄볼 일이고 자음 체계표상에서 니은으로 끝난 경우에 그 다음 글자 디귿을 부호로 사용했습니다. 미음이 오면 미음 순경음, 비읍이 오면 비읍 순경음을 부호로 썼어요. 자, 이렇게 제각각 조건에 따라서 사이소리를 표기하는 부호가 제각각 달랐던 것에서 점차 시옷을 하나의 부호로 통일해가는 이런 흐름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이소리 부호에 시옷만 사용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 다양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이 조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엔 복잡했었다, 다양했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차 시옷 하나로 통일되어 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사이소리 부호로 이 시옷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자투리 개념입니다. 소리가 달라지면 뜻도 달라지는 경우. 그래서 종이하고 집 이렇게 만나는데 예사소리로 종이집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사이소리 발음이죠. 종이집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경우. 근데 두 가지가 다 인정되면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종이집 하면 종이로 만든 집, 종이집 하면 종이를 판매하는 가게. 그에 따라서 시옷 표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의 단어도 있다. 이건 별개의 단어가 되는 것이에요. 다음 한자어에서 한자와 한자가 만나는 경우 발음상으로만 사이소리를 인정한다. 발음으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사이시옷 표기하지 않는다. 사이시옷은 고유어에 국한된 문제. 사이시옷을 적는 예외, 이 음절어 6개만 예외다. 맞춤법, 표준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챙겨야 될 부분이죠. 다 한자 말들입니다. 근데 한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얘네들은 시옷을 적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고유어화했다라고 할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친숙한 단어라고 봐서 인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에 관련된 단어 2개가 있어요. 숫자, 횟수. 수에 관련된 것 2개. 그리고 속칭 방 시리즈 4개. 곶간, 새빵, 찻간, 퇴간 이렇게 4개는 이외로 인정한다. 특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꼽을 만한 단어가 새빵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빵이라는 단어는 3음절로 월새빵 하면 어때요? 2음절로 6개면 예외라고 했는데 얘는 3음절이 되죠. 예외가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한자 본래의 조건에 적용을 받아서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챙겨둘 단어들이고요. 연습 들어가면 월세빵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3음절이니까 예외가 될 수 없다. 월세집은 집, 고유어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고유어가 있기 때문에 시옷을 표기하는 것이다. 다음 기찻간, 등굣길. 왼쪽에 기찻간, 기차와 간, 한자와 한자의 결합이고 등교와 길, 고유어죠. 그래서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기대값, 최소값 어떨까요? 한자에 겹받침 쓰이는 거 있나요? 바로 겹받침이 쓰인 것은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 그래서 쓰는 것이 옳다. 발음에서 주의해야 될 것, 머리말, 인사말. 이것은 니은음을 넣어서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마킹해서 내가 틀릴 위험성이 높은
단어다. 꼭 챙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가장 주의할 포인트들입니다. 자, 머리방과 머리빵 어느 게 맞을까요? 머리빵. 사자밥이 아니라 사자밥. 그런데 얘네들은 맞춤법, 공고본, 그리고 그 해설본 등 근거가 있어요. 이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왜 강조하느냐? 바로 특정한 문맥적인 조건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단어만으로 딸랑 출제할 수 있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거 미용실을 뜻하는 거 아니야? 미용실을 머리빵이라고 부르나? 머리방이라고 부르지? 이런 생각은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이런 데 근거가 없었다면 문맥을 줘야만 출제가 되는 겁니다. 즉 미용실을 뜻하는 것으로 출제를 했느냐, 아니면 전통 한옥에서 방 앞에 딸린 겹방, 이걸 머리빵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냐, 문맥이 구별돼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은 맞춤법 해설본에 등장한 예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적인 조건 구별해 주지 않고도 바로 출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암기가 필요하다. 다음 차잔일까 찻잔일까? 바로 찻잔. 여기서 주의할 점 뭐예요? 그러면은 얘는 뭐냐? 차, 다, 차, 차 등으로 쓰이는 글자인데, 근데 단어 안에 이름절에 쓰일 때는 다로 읽어요. 그래서 차를 따르는 그 도자기 그릇 이런 것들을 다기라고 하죠. 차와 관련되는 예법, 이걸 다도라고 부르죠. 그렇게 다로 읽습니다. 근데 이름절에 쓰였는데 그것을 차라고 쓴다면 그거는 고유어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름절 이의 자리에서 차로 읽고 이름절에서는 다로 읽는데, 그래서 여기에서의 차는 고유어화한 경우라고 보아 시옷을 표기하는 것이다. 아주 주의할 단어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위의 것은 발음 면에서 주의할 단어. 여기서는 문맥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방 옆에 딸린 겹방, 그리고 제사밥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쉽죠? 제사밥.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문맥이 뜻을 구별해 주지 않아도 구별해서 풀어가야 할 단어다. 여기까지가 사이설입니다. 이것이 우문현상의 마무리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지금 이 내용들은 표준발음법, 맞춤법, 표준어, 또 아주 일부는 로마자 표기나 외래 표기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점 강조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우문의 변동을 별표 5개로 강조했었다는 점 잘 챙겨두시고, 제목 차원에서도 훑어보시고, 세부 내용 머릿속으로 연상훈련 또 반복해보시고, 관련된 문제 짝지어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통일된 체계로 마무리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가 다음 날은 이어가겠습니다.